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하반기 그 집값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인지 하락인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복잡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설문조사하고 또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부동산 114에서 최신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 전망이 49%, 전세값 상승 전망은 47.7%, 월세 상승 전망은 50.3%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전반적으로 다 모든 집값, 전세, 월세가 모두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거는 2021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요인이 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집값 하락 요인을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승 요인은요, 지난번에 이제 강남상구하고 한강벨트에서 한번 바람이 크게 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상승 기대감이 아직도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가능성이 오지 않을까, 아니면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상당히 그 매수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는,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그 상승 요인에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겠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것들은 이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이 공급을 하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2027년까지는 지금 굉장히 그 공급이 줄어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급매물 위주로 이제 그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엔 집값 하락 요인을 보면요, 일단 지난 7월 1일부터 이제 DSR,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죠. 3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고가 주택 구매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논쟁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또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금리가요, 지금 자꾸 인하를 했지만 사실 1%대 인하에도 금리,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 은행권 금리는 거의 대출 금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3% 후반에서 4% 초반, 또 일부 금융권에서는 뭐 5% 가까운 금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고금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고, 세금을 늘린다면 어디로 가냐? 보유세 이쪽으로 간다. 보유세는 지난번에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거래세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유세는 이게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대출이다가 이자가 이제 부담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못 버텨서 매물을 이제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집값 하락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월세 시장은 어떠냐? 이건 대체로 집값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다 상승 압력이 우세한 편입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매가가 이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매매하기가 어렵고, 또 대출 규제도 있고 하니까 전세 매물이 지금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매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뭐 상승 요인이 되겠죠. 또 임대차법이 지난번에 생겨가지고 이제 6년짜리 임대차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법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내놓는 그 과정에서 이제 5% 인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급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근에는 또 임대인들이 이제 집을 내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월세 선호 경향이 강합니다. 또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이제 월세가 되는 게 가속화되고 있고, 또 신규 물량이 없다 보니까 공급이 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월세도 오른 요인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만든 그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월세 전환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일단 국내 경기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과 대출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최대 이제 1%까지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신규 공급 대책을 정부에서 어떻게 내놓고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중요한 게 이 전월세 시장이 이 매매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집값 상승은 떠밀려서 올라가는 현상이 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값도 상승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래서 시장이 아주 애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또 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름 휴가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지나면 8월,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이사할 분들은 8월부터 이제 슬슬 이제 집을 보러 다니시고 임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가 되면 어떻게든가 방향이 잡힐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상승하고 하락 요인이 혼재된 상황이고, 또 뭐 심리는 높은 편이지만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만 지역별이나 유형별로는 차별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강남이라든가 한강변은 잠시 죽어 있는 거지 여기가 뭐 이렇게 하락한다거나 이렇게 떨어질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마치 그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복병처럼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짜 입지하고 그 상품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걸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또 자기 자금 조달 능력과 또 그다음에 이럴 때는 또 무리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차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 보유로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리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나중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부에 말씀드린 세제 변화, 그 다음에 어떻게 더 규제를 할 건지, 또 뭐 이런 것들도 보고, 또 금리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627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 규제가 엄청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발빠른 분들은 이게 이제 주택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에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아파트하고 빌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맥시멈이 6억이죠. 대출 한도가.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준주택으로 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일한 지역에서도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걸 구매하려면 은행에서도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금리가 약간 높은데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대출해주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법이 막지 않는데 굳이 뭐 은행에서, 그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대출을 해주겠죠. 그래서 뭐 대놓고 권하지는 않아도 오피스텔 구매하러 가면 대출이 비교적 쉽습니다. 또 DSR 적용도 완화되고요. 굉장히 그 대출 제한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미 발빠른 분들은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이럴 때 한번 기회를 보는 이런 사람들도 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2025년 상반기에 그 오피스텔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피스텔 기준으로는 30에서 4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실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으로 따지면 9평에서 한 11~12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매매 가격도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3.2% 정도 상승했고, 특히 강남 서초 같은 데는 4.5%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 수익률도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5.21%니까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아파트를 빌려주는, 월세로 빌려주는 임대 수익률 2.1%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4년 이렇게 오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피스텔은 그 주기가 짧습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만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이 좋은 입지를 사면 매매 그 가격 상승도 노리면서 또 매달 월세 수익이 나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사를 한번 보면요. 타워팰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도곡동에. 예, 도곡동의 타워팰리스가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은, 한 25억짜리라고 치면, 뭐 금액은 좀 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25억이라고 하면 최대 6억 원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도곡동에 이제 하이페리온이라고 약간 하이브랜드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세가 한 22억 정도 하는데 평수는 같습니다. 근데 같은 평수는 오피스텔이 약간 작죠? 공용 공간이 빠지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은 훨씬 많은 뭐 17억이라고 해야 돼. 뭐 그건 좀 요새 상황을 봐야 되겠고 어쨌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LTV 같은 게 70에서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 이제 보통은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요새 이제 관심이 있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봐도 과거에도요. 같은 대출 총량을 보면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는 뭐 보통 2, 3배 정도는 더 많이 대출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법인들 같은 경우에 한동안 큰 바람이 불었었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크게 대출 규제가 지금 이제 회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준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월세 수요가 이제 요새 전세가 월세가 되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원하는 분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한 30에서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한 9평에서 12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오피스텔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의 핫 아이템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이제 반사효과로 그러는 거죠.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중 상승 국면이라 해서 거래량, 가격, 임대 수익률 모두 상승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거기다가 작년도, 그러니까 2024에서부터 2025년도까지 입주하는 그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제외를 해주는 걸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머물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에 옮기게 되면 금방 이렇게 세입자가 바뀔 수가 있는 여건이라서 반드시 세입자를 구하기 쉬운 역세권이나 아니면 뭐 대학가 아니면 오피스텔이 밀집된 이런 데 있는 걸로 고르셔야지 외곽에 있는 거 이렇게 고르시면 나중에 빈집이 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 너무 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형 위주로 찾으셔야 되고 또 여기는 또 만약에 관리비를 뭐 세입자가 들어오면 내긴 합니다만 공실일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공실 때는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점 거의 뭐 2배 정도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오피스텔이 핫한 시장으로 바뀌어가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지금은 잠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지만 또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계속 앵그리운 선생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입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규모, 또 브랜드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오피스텔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점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하반기 우리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또 그 중에서도 요새 핫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